이어서 첫 번째 세션이 디지털 뉴딜과 혁신 의료 기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진행으로 발표자 3분의 발제를 먼저 듣고 이에 대한 토론자 5분의 토론과 질의응답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의 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좌장 두 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상철 부회장님은 현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동대학교 류마티즘 연구원 원장이시고 2023년 국제 루푸스학회 심포지엄 위원장을 맡으셨으며 2018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우리 연구원 비상임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문창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장님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역임하셨고 글로벌 헬스 기술연구기금 이사장과 차의과대학교 교수를 지내셨습니다. 두 분 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문창진입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례학술대회 좌장으로 참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혁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뉴딜과 혁신의료기술이라는 주제로 총 3분이 발표하게 됩니다. 3분의 발표자께서 다들 해당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출중한 분이셔서 좋은 발표 내용이 기대됩니다. 첫 번째 발표는 혁신의료기술 평가 방향으로 고대 김병수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김병수 교수님은 현재 고대의대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고대 안암병원 임상시험센터장과 첨단재생의료센터장을 맡고 계시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상연구급여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병수 교수님은 사전 녹화 영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질의응답 시에는 화상 연결을 해서 참여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김명수 교수님의 녹화 영상으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션 1의 디지털 뉴딜과 혁신 의료기술의 첫 번째 발표인 혁신 의료기술 평가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 의료기술 평가 제도의 배경입니다.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는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 행위를 대상으로 하여서 새로운 의료 행위가 보편적 진료 환경에서 사용될 만큼의 임상적 안정성 및 유효성을 갖추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문헌적 근거에 기반하여 해당 분야 의료인이 평가에 참여하고 이것을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호체계상 새로운 의료 행위를 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급여 항목은 물론 100% 환자 비용 부담 행위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3항 행위치료 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결정과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의 평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1조 한국보건의료원의 업무에 다 적시되어 있고 이것을 근간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2007년 이후에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이루어진 이후 약 62.4%의 신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즉 2692건 중 2252건이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신의료기술 평가가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는 개선이 진행되었고 2014년도에 신의료기술 평가 원스톱 서비스 도입 이후
2019년 7월 신의료기술보험등재 심사 동시 진행까지 수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19년 3월에는 혁신의료기술 평가에 별도 트랙이 도입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1세기 들어서 고전적인 근거 중심 의학의 연구뿐만이 아니라 개인별로 맞춤형 의학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고, 개인별 맞춤형 의학 연구는 의학 연구뿐 아니라 그 연구 결과의 유효성 및 안전성 판단에서도 새로운 기준과 지평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로 인하여서 임상시험 진행 시 더 많은 절차와 정보가 요구되고 까다로운 선정 기준과 긴 연구기간을 요구함으로써 연구개발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고, 결국 이러한 현상은 보다 효율적인 근거 창출 및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즉 20세기의 고전적인 EBM의 평가 방식을 맞춤형 개인의 맞춤형 의학에까지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매우 큰 숙제가 되었고, 이러한 숙제 속에서 혁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혁신의료기술 평가 제도에 대하여 개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는 2018년도 7월 19일에 이루어진 의료기기 규제 혁신 대책에서 혁신의료기기 별도 평가 트랙 마련이 논의가 되었고 결정이 되었으며, 그 평가 대상은 인공지능, 3D 프린팅, 로봇 등 첨단 기술에 접목된 신개념 융복합 의료기술이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고전적인 물원 기반 안정성 유효성 평가에 더하여 가치 평가를 더 포함시킴으로써 기술의 혁신성, 대체 기술의 유무, 질병의 심각성, 남용 가능성, 환자 삶의 질 향상 정도까지 평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평가를 위하여 의료계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환자 시민단체 관계자 그리고 첨단 기술 전문가까지 참여한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됨으로써 21세기에 합당한 집단 지성 도출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외 진단기기 선 시장 진입 및 후 평가 전환 또한 이때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은 본 논의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의료기술의 정의 신청 대상 평가 절차입니다. 혁신의료기술은 안정성은 인정되었지만 유효성에 관한 근거가 부족한 기술 중 잠재적 가치가 인정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사용 기간, 목적, 대상 및 시술 방법에 대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임상에서 사용 가능한 의료기술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질에 대한 규정이 되겠고요. 신청 대상은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시 의료기술의 잠재성에 대한 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면 누구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평가 절차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절차입니다.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하면서 의료기술의 잠재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되면 이것이 혁신의료기술의 평가 대상인지를 심의하고, 만약 그게 해당이 된다 그러면 임상성, 안정성, 유효성 평가 소위원회와 혁신의료기술 기술평가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 두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하여서 기존 기술, 연구단계 기술, 신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등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심의 기준은 크게 기술적인 요인으로서 기술적인 속성이 들어가고, 그 기술적인 속성에는 맞춤형 의료기술인 경우, 그다음에 혁신, 첨단 기술 혹은 기기가 활용된 경우로 나누어서 심의 시 검토 사항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2020년 11월 10일에는 혁신 첨단 기술 활용에 관하여 디지털 치료, 첨단 재생의료, 정밀의료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사회적 속성 평가 항목에 있어서는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질환인지 그리고 대체 기술이 부재한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질환과 관련하여서 2020년 11월 10일에 질병군이 폐지가 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질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의료적 속성으로서는 환자 중심 기술과 의료 결과의 향상을 평가 항목으로 보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잠재적 가치에 대해서는
질병, 환자 중심성, 사회, 기술의 대항목을 가지고 논의하게 되고 질병 분야에 있어서는 질병의 중요성과 질병의 희귀성, 환자 중심성 분야에서는 환자의 신체적 부담과 경제적 부담, 사회 그리고 삶의 질, 죄송합니다. 신체적 부담, 경제적 부담, 삶의 질을 보게 되고 사회적인 남용 가능성, 대체 기술의 유무, 기술의 혁신성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실시 절차도입니다. 실시 절차를 보시게 되면 혁신 의료기술 평가와 선정과 관련하여서 혁신 의료기술 평가를 신청하면 이 대상 기술인지에 대한 선정 심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른 안전성 유효성 평가, 잠재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걸 가지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혁신 의료기술 선정과 승인을 평가하게 됩니다. 만약에 혁신 의료기술로 선정이 되면 혁신 의료기술로 고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혁신 의료기술을 실시할 기관과 관련하여서는 혁신 의료기술 사용 신청 안내가 보건의료연구원에서 나오게 되면 그 해당되는 기관에서 혁신 의료기술 사용 신청을 하게 되고 이거에 관하여 소위원회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보고하여 심의한 이후에 혁신 의료기술 사용 신청 결과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혁신 의료기술은 최대 5년간 시행할 수 있으며 분기별로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그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고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당이 되는 충분한 근거가 쌓였다고 판단할 시 신의료기술 관련한 재평가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 따른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게 됩니다. 이에 관한 인정 사례입니다. 향후 암에 관한 예후 예측 유전자 진단 검사인데요. 이에 관한 진단 파넬을 새로 구성해서 암 환자의 5년 생존율에 대한 예후 정보를 본 혁신형 의료기술인데요. 이게 특정 어떠한 기술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내용은 다 삭제하고 여기에 대한 예시로 저희가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혁신 의료기술이 인정이 된 이후에는 근거 창출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련 근거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과 혁신 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 배경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위한 임상 근거 창출 기회 및 제도 지원 마련이 필요하고 의료 현장에 도입될 혁신 의료기술의 실시기관 선정 방법, 임상에서의 안정성 확보를 하여야 하며 재평가를 위한 임상연구의 과정관리, 수행 방안을 제시하고 임상의료 현장의 조기 진입을 통한 국내 근거 창출의 기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요구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서 3 내지 5년간 과정관리를 하게 되고요. 다 끝난 다음에는 사용기간 종료 7일 이내에 혁신 의료기술 재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혁신 의료기술이 선정이 되면 건강보험 등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대한 규칙 및 행위치료제로 등 결정 및 조정 기준의 규정에 따라서 가게 되고요. 혁신 의료기술의 실시의 기본 원칙은 실시기관 및 실시 책임자의 책임하에 혁신 의료기술을 시행하며 실시기관 및 실시 책임자는 실시 대상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문제 또는 사고 등의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기관 및 실시 책임자는 고시된 실시기급 범위 내에서만 혁신 의료기술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혁신 의료기술의 사용이 신청인 의뢰자 주도 임상연구 SIT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 원활한 제도의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인은 본 사항에 대하여 잘 지원하고 여기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실시 기준으로서 혁신 의료기술 실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IRB에 따른 연구 계획에 따라 실시해야 되고 연구 대상자를 충분히 보호해야 되고 특히 취약한 환경에 있는 환자의 모집은 피해야 되고 위급 대응 대책을 가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 안전이나 혁신 의료기술의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정보가 오는 경우 신속히 보고하여야 하며 그 다음에 혁신 의료기술에 사용하는 약제 치료 제도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의 품목 허가를 득한 제품이어야 하고 혁신 의료기술 실시소 연구 계획서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보위원과 협의하고 변경 내용의 IRB 승인을 받을 것이며 혁신 의료기술과 관련된 각종 규칙, 규정, 집심을 준수하고 여기에 따른 보고 체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실시기관과 실시 책임자는 환자의 모집, 동의서 취득, 관련된 여러 가지 품질 관리에 책임을 지며 혁신의료기술 실시기관이 다기관일 경우에는 신청인은 각 실시기관 임상연구 표준화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그에 관련된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에 진료 목적으로 혁신의료기술 사용될 경우, 혁신의료기술은 연구 목적인데 이걸 진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환자에게 혁신의료기술 사용에 대한 고지 및 사용 동의서를 받고 혁신의료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이해 능력, 의사표현 능력, 결여 등 사유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와 같이 혁신의료기술이 최대 5년간 실시된 이후에 7일 내에 보고서를 내게 되면 45일간 최종 보고에 관한 심사를 하게 되고요. 요게 따라서 한국보건의료원장은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의 규정 제8조 3항에 따라서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신의료기술 재평가가 종료일 7일 이내에 이루어지고 최종 보고서가 45일 이내에 제출을 하고 나게 되는데 이때 최종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될 사항은 총괄 현황과 연구 결과 등이 규정에 맞게 잘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연구가 진행되는 중에는 보의원과 심평원의 긴밀한 협조하에서 분기별로 사용 현황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은 분기별 전체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량을 모니터링하게 되고 고시 범위 내에서 이 혁신 의료기술이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사용 준수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용어 정의로서 중대한 이상 반응에 대한 용어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넘어가고요. 중대한 이상 반응, 이상 신체 반응의 보고는 사망,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에는 7일 이내, 그 밖에 중대한 이상 반응 및 이상 신체 반응에 대한 경우는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만 합니다. 과정관리입니다. 이게 실시기관에서는 자체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되고요. 그를 위해서는 각 실시기관에 모니터링 요령을 지원하여서 각자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위원회에서 실시기관을 점검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정기 점검과 특별 점검이 있으며 여기에 관해서는 연구 계획서의 준수 여부와 주요 유효 사고 및 부작용 발생, 제출한 자료 또는 보고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가 보게 되는데 만약에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하고 안정성 및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거나 점검에서 발견된 위반 사항의 해결에 대한 확인이 시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 점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윤리적 고려 사항으로서 환자 설명서 및 동의서 구독이 매우 중요하고 이거는 ICH GCP와 KGCP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고지 내용을 잘 숙지하여서 진행하는데 특히 비밀 보장과 개인정보 보호가 매우 중요한 바, 특히 혁신의료기술을 상업적이나 홍보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요망되며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고지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환자 보상에 대한 규약으로서 혁신의료기술의 적용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인 및 실시기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료분쟁 발생 시 의료사고 피해 규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배상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구 수행 시에 되는 임상연구 관리 기준과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에 따라서 임상시험이 잘 진행이 되고 있음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그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시행이 중단 경우가 있습니다. 혁신의료기술이 시행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실시기관 IRB가 어떠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해당 혁신의료기술의 중지를 결정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잘 되어서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경우, 그리고 신의료기술로 미인정이 되고 도저히 더 이상의 근거 확보가 무의미하다고 인정된 경우, 안정성 문제가 발생하여서 도저히 이것을 진행할 경우 위해 수익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실시기관 정령 결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혁신의료기술 시행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상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고 더 추가적인 토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가 토의 시간에 접속을 하여 들어올 테니 그때 논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김명수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 혁신의료기술 평가 제도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은데 그 내용을 좀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발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수님은 메드트로닉 코리아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신데 이 메드트로닉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습니다. 현재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보험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상수 대표이사께 혁신의료기술 산업 동향과 전망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장님 소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메드트로닉코에 근무하는 이상수랍니다. 제가 회사에서 두 가지 직함이 있습니다. 저희 한국지사에서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지만 저희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그 놀스 아시아라고 해서 한국과 일본의 경제수 평가 및 아웃컴스 리서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전반적인 의료 기술에 대한 동향 이런 것보다는 네카의 주제에 맞는 어떤 시장 접근성, 그다음에 근거 창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코비드 19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의료기 산업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2월부터 쭉 정리해 본 결과를 보게 되면 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산업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로지스틱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리쇼어링 이슈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매출이 많이 줄은 건 사실입니다. 특히나 그 전 세계적으로 일렉티브 서저리 같은 경우에는 회사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현재 지금도 정상적인 회복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여러 협력이 과거보다 많이 절실해졌고 이에 대한 노력이 과거보다 많이 증가됐다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정부와 산업계의 어떤 위기 탈출을 위한 변화가 굉장히 많이 도출이 됐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정부에서 많이 투자를 주셨고 업계에서 많이 노력을 한 체외 진단 분야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그 시장 접근성에 대한 어떤 컨티뉴엄이 좀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의료 현장에 대한 접근성이 나빠진 상황에서는 임상 연구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이 도출이 됐고요. 특히나 미국 FDA 같은 경우도 심사원들이 기관에서 업무를 못 보기 때문에 인허가 프로세스가 많이 지연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디지털라이제이션입니다. 이거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많은 부분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에서 지금 현재는 과거부터 계속 발전이 되어 왔지만 이제는 디지털 헬스나 디지털 시대가 됐다라는 많은 각성이 있었고 이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 세일즈 랩이나 마케팅에 대해서 효율성 증대를 위한 툴로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제로 많은 대기업, 보통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많은 대기업들이 좀 괜찮은 스타트업을 많이 발굴해서 M&A 하는 트렌드가 일반적인 형태에 있는데 그게 사실상은 좀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잘 되는 스타트업은 M&A를 통해서 많은 발전을 더 이룰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많은 투자가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좀 어려움을 봉착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보틱 서저리나 텔리헬스나 AI 분야에서는 많은 M&A, 많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가치 기반 보건 의료라고 많이 회자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00년대부터 초반부터 많이 회자가 됐고 우리나라 정책에도 많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코비드 19이 발생될 초기에는 가치 기반 보건 의료, 벨벳 헬스케어 시대는 갔다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결국에 방향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를 해보게 되면 산업계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생존이나 어떤 발전 방향에서는 결국 키워드는 이노베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대한 논의가 좀 더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상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이라 함은 많은 긍정적인 용어도 부분도 있지만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된 논의이고요.
제가 먼저 유럽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결국 불확실성은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의 기술의 불확실성,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상적인 부분의 불확실성. 이게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보게 되면 크게는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스페셜한 펀딩을 마련하거나 근거 창출을 통한 보험급여 전략, 두 가지로 귀결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게 되면 각각의 X축과 Y축에 나와 있는 어떤 불확실성에 대한 좌표에 따라서 각국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이 어떠한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를 정리한 표입니다. 이것은 좀 더 글씨는 좀 작지만 좀 더 국가마다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저도 경력적으로는 인허가부터 시작을 해서 임상연구, 품질관리, 지금 현재 보험급여나 경제사평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그 규제의 변화, 상황은 저는 인비트윈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FDA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유럽의 CE마크 지도는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떤 혁신이나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 네카가 창립된 10년이나 더 지난 시점에서도 과거부터도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좀 더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디지털 헬스 부분입니다. 과거에 보통 유럽 같은 경우는 주로 그 의료기술의 어떤 선두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게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스페인 이 정도입니다. 시장 사이즈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중에 독일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 전부터 디지털 헬스에 대해서 좀 선두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디지털 관련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근거 창출을 통한 보험급여 전략입니다. 일단 혁신이라는 것은 불확실성을 도모하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도 좋은 기술을 선별을 해서 근거 창출할 시간을 주고 그 기간 동안은 보험급여를 해주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 크게 혁신 기술과 그다음에 종래 기술, 인크리멘털 이노베이션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택을 별도로 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 전략은 어느 정도 입증된 혁신에 대해서는 좀 더 빨리 시장에 체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퀄리티와 에피션시가 담보된 기술에 대해서는 좀 더 프로큐먼트, 이건 어떻게 보면 구매죠. 구매나 어떤 재정적인 배리어를 장애물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불확실성이 좀 수반된 의료기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보험급여를 좀 선별적으로 조건부로 접근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선진의 후평가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급여 여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유럽 같은 경우도 마켓 액세스, 시장 접근성에 대한 용어를 많이 강조를 했다면은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보험급여, 카버리지한 용어를 좀 더 강화해서 좀 용어를 많이 회자하고 경향을 보고 있고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어떤 메커니즘, 이노베이션 펀딩과 두 번째로는 커버리지 위드 에비던스 디벨롭먼트, 이런 두 가지를 주로 이용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미국의 의료기 산업협회인 어드밤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이고요. 딜로이트와 협력을 해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한 45%, 50%를 차지하는 의료기기 시장이고요. 가장 이노베이션이 많이 나오는 국가입니다. 이 트랙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크게 맥락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선진의 후평가, 혁신적 의료기술 평가 제도와 마찬가지로 다기준 의사결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도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크게 방향성은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내용인데요. 우리나라도 혁신적 의료기술 평가할 때 임상적 가치뿐만 아니라 조금 더 고민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다양한 비임상적 가치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딜리버리 혹은 희귀난 질환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도를 보게 되면 이게 최근에 애니제임에서 실린 어떤 아티클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굉장히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다고 판단해서 좀 가져가 봤어요. 저도 이게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멀리 있어서 크게 보게 되면
몇 가지 테이블상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트랜지셔널 패스트루 페이먼트, 두 번째 뉴텍 앰뷸레이터리 페이먼트, 뉴텍 애드온 페이먼트, 커버리지 위드 에비던스 디벨롭먼트, 그다음 패러렐 리뷰,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남은 MCIT라는 새로운 제도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가 적용하지 않은 제도가 있느냐?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첫 번째 나와 있는 한 세 가지는요, 심평원에서 적용하고 있는 가치평가 기준표로 대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커버리지 위드 에비던스 디벨롭은 우리나라 예비급여 하에서 조건부 선별급여 그 제도입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급여 상태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예비급여라는 형태로 환자 부담이 좀 높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패러렐 리뷰는 제가 기억하기에 2014년도인가 그로 해서 우리나라 통합 운영 제도, 그다음에 원스톱 서비스 이런 제도로 알고 있고, 이 제도에 대해서는 예전에 임태환 원장이 계실 때 전향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업계에서 많은 환영이 있었고, 이 제도가 그나마 좋은 성과를 보여서 많이 정착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CIT 같은 경우는 뒤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미국 CMS하고 US FDA에서 협의를 해서 좀 새로운 제도가 입안이 됐습니다. 트럼프 정부 말기에 이 법안이 나와서 약간 원래 1월 달에 시행이 될 예정이었지만, 지금 바이든 대통령께서 트럼프 정권 때 마지막에 급하게 만든 제도에 대해서 좀 더 리비짓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약간 딜레이된 상태인데, 이 제도 같은 경우는 양당의 초당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해 5월이면 시행될 걸로 전문가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좀 굉장히 복잡하고, 이게 미국의 페더럴 레지슬러 관부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논의가 되어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FDA에서 혁신적 의료기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4년 동안 조건부로 시장에 진출을 하게 하고, 그동안에 급여를 제공합니다. 내셔널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그 와중에 근거를 창출해서 조건부의 딱지를 떼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고요. 그 4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지금 취하고 있는 선진 흡평가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MCIT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의 어떤 조건, 그다음 브렉스루 테크놀로지의 조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좀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지만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AI 기술을 이용한 의료 기술에 대해서 최초로 뉴텍 애드온 페이먼트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기존에 있던 DRG 금액 대비 너무 비용이 고가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패스웨이가 하나 있습니다. 뉴텍 애드온 페이먼트, 보통 미국 사람들은 NTAP라는 제도로 약자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인공지능 기업인 BGI의 뇌졸중 CT 플랫폼입니다. 아마 영상의학과 선생님께서는 많이 익숙한 회사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활성화돼서 계속 추가적인 펀딩을 받아서 이 회사는 계속 다른 분야의 어떤 AI 기술을 확대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을 심사를 해서 무려 그 1,040불이라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업계에서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 기술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시장에 좀 촉진해서 진입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법적인 어떤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부분을 찾는 것이 좀 더 촉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좀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충분히 미국에 있는 현재 규제 틀 내에서도 디지털 헬스 기술을 좀 더 촉진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해석상의 문제다. 해석상의 기회가 있다. 유권 해석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한 보고서인데요. 이것은 미국 어드마메드에서 주관한 연구이기 때문에 아마 구글에서 찾으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어쨌든 간에 미국은 가장 큰 시장이고 혁신에 있어서는 가장 호의적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시장 적극성에 대해서, 특히나 그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가속화해서 진입시킬 것이나 많이 논의가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제가 볼 때는 US FDA, CMS, 미국 보험청이죠. 그 다음에 커머셜 페이어, 스페셜 소사이어티, 그 다음 제조업체가 콜래보레이션과 코디네이션을 통해서 좀 더 호의적인 혁신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 시장에 접근하는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패러렐 리뷰, 우리나라로 치면 원스톱 서비스와 통화 운영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어떤 보상의 측면에서는 MCIT, 그다음에 CED 부분을 통해서 어떤 업체에서 느끼는, 특히나 환자분들이나 의학계에서 느끼는 어떤 배려 부분을 좀 더 완화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 사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제도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뭐 말씀드릴 부분은 없지만, 제가 2년 전부터 일본을 직접 관리하다 보니 느낀 게 뭐냐면은 모바일 헬스나 디지털 헬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보다 좀 더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닌가. 인허가 부분도 좀 더 저희 나라보다는 좀 어떤 배려가 좀 낮은 것 같고요. 최근에 작년 얘기인데 니코틴 치료 응용 프로그램인 큐어 앱 SC 니코틴 중독 치료 응용 프로그램이 보험급여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수가로 되어 있고요. 우리로 치면 행위수가 수기료라고 하는데 일본은 1점당 10엔 정도 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상징성이 있는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큐어앱의 이 회사는 지금 니코틴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영역을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유사한 고민과 어떤 실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소회를 말씀드리면 혁신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어떤 방식을 좀 차이가 좀 큰 것 같고, 그 부분에서는 업계 사람으로서는 봤을 때 좀 변화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혁신하면 비급여 이런 공식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혁신이라 해도 좀 불안전하긴 하지만 좀 더 시장에 접근시킬 수 있는 불확실함을 담보하면서도 근거 창출할 수 있는 급여 테두리 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제도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밸류 프레임워크입니다. 우리로 치면 가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의료기 같은 경우는 제약하고 달리 one size fit all, 포뮬라 형식대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다변화되고 특히나 여러 기술이 좀 융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렵다 혹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할 때 근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이 모여서 수기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좀 유연하고 어떤 이해를 증진하면서 기술이 좀 사장되지 않고 시장에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커버리지 패스웨이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다르진 않고, 해외 사례도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서 좀 더 진척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힘들고 저희 회사도 힘들고 환자분들도 의료인들도 다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좀 지나고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K 방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피부로 많이 느낍니다. 제가 저희 루틴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 2시간 정도 해외에 이렇게 헬스케어 관련된 신문을 읽는데 과거보다 우리나라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소개,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못한 어떤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많이 기사가 되고 있지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는 한국을 바라보는 의료 기술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많이 바뀌었고, 저도 이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다 많은 우리나라 국내 제조업 기업들이 해외로 좀 진출할 수 있는 바람이 좀 큽니다. 저도 에이펙메드라고 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의료기기 산업 단체가 있는데 그 부분에 제가 그 마켓 액세스 코체어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의료기기 산업에서 보험위원장을 이번에 맡게 됐는데요. 좀 더 많은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근거도 창출해가면서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이 사진은 제가 어떤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신 다음에 미국에서 한 50만 명의 분들이 좀 운명을 달리한 좀 안 좋은 불행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고 합니다. 저희도 좀 앞으로 향후에 조만간 빨리 백신도 많이 접종이 돼서 웃고 예전에 저희가 충분히 누렸던 따뜻한 햇빛도 맞아가면서 좀 더 기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수 대표님은 오랫동안 의료기기 업체에 몸담고 계시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느낀 점을 자료에 담아서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미국, 유럽과 유사한 점은 있지만 조금 더 가치 기반적 접근으로 해서 좀 더 나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세션 1의 마지막 발표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범민 법무처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장님이십니다. 김범민 단장님은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과 보건복지부 미래첨단의료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김범민 단장님을 모시고 의료기기 전 주기 관점에서 본 혁신의료기술 지원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교수 김범민입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한광현 원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 저희와 이제 여러 가지 협력 체계를 같이 논의하고 계시는 정지태 대한의학 회장님과 그다음에 한림원장 임태환 현장 한림원장님께 여기서 뵙게 되니까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3시에 국회 일정이 생겨서 끝나고서 여기 토론회는 참여를 못할 것 같으니까 혹시 저한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전달을 해주시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실은 의료기술 전주기 관점에서 혁신 의료기술 지원 방향이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의료기기를 하는 사람이라서 사실은 의료기기하고 의료기술이 지금 약간 발표 자료에 좀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로 제가 드리게 될 말씀은 의료기기에 대한 말씀이 되겠고요. 우선은 저희 사업단이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기관이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혁신 의료기기 관련해서 저희가 어떤 지원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저희 사업단 소개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전주기 의료기기 R&D 선도 플랫폼을 만들고자 만들어진 기관이고요. 전주기 지원 체계라는 것은 의료기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임상, 그다음에 시장 진출까지 굉장히 다양한 허들들, 그러니까는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허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각 단계에서의 필요한 지원들을 전주기적으로 마련하고 제공해주는 그런 지원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아직은 굉장히 좀 미약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한 1.7% 이 정도밖에 지금 점유를 못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무역 수지가 이제 흑자로 처음으로 돌아섰거든요. 그 다음에 1조 원이 넘는 생산액을 이제 만들어낸 기업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좋은 사인이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일시적으로 이런 어떤 코비드 19 때문에 영향을 받은 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저희도 같이 발맞춰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작년에 시작을 했고요. 한 1조, 그러니까 국고 1조하고 그다음에 민간 2천억 가지 1조 2천억 정도의 R&D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이제 만들어진 의료기기를 사업화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R&D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혁신 의료기기들을 어떻게 끝까지 잘 끌고 나가느냐를 고민하고 있는 사업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 세 가지 정도의 핵심 전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4개 부처, 그러니까는 과기부하고 산업부, 그다음에 복지부, 그다음에 식약처까지 4개 기관이 주무부처가 되겠습니다. 총 7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올해 이 20개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한 357개 정도의 과제들을 신규로 선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부처별로 따로 떨어져서 개별 중복 지원되어 있던 R&D를 모아서 일관성 있게 지원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이제 사업단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기 통합 지원을 하자라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의료기기 이제 R&D에 사실은 임상 선생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인볼브되어 주십사 제가 많은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고 또 그 효과도 일정 부분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규제 관련된 오늘이 이제 네카에서 이제 만들어진 자리이니만큼 규제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없을 수가 없고요. 저희는 끊임없이 네카를 포함해서 심평원 그다음에 식약처와 논의를 통해서 이 R&D 성과물들이 끝까지 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4개 부처가 주무부처가 되겠고요. 저희 이제 그 구조는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맨 처음에는 그 4개의 내역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시장 친화형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제품 개발, 4차 산업혁명 대비 의료기기 개발, 그다음에 복지와 관련된 의료기기 개발, 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어떤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 근데 2가지 이제 사업이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작년에 이제 추경 사업으로 감염병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진단 키트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역 물품들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또 담당을 하게 돼서 현재 총 7개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관리는 저희 대부분은 사실은 큰 액수들은 전략 제품형, 품목 지정, 그러니까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TRL로 보게 되면은 4에서 8까지 반드시 도달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조기성과 창출형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기초 기술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사실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이제 올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연구자분들의 어떤 환경과 그다음에 관리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환경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연차 평가가 이제 그 과제들이 이제 없어지게 됐습니다만 단계 평가가 상당히 강화가 됐고 성과 관리가 굉장히 강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선정된 과제들이 좋은 성과들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울 생각입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금 단계에서 진행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 하게 되면은 R&D를 저도 20년 동안 이제 그 의료기기 R&D를 해왔습니다. 20년 동안 해와서 느낀 것들이 정말 많은데 많은 경우에 이제 의료기기라는 것은 임상에서 사용이 돼야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사람의 목숨을 이제 항상 다루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기이니만큼 최종 시장까지 진출을 하는데 임상 현장까지 도달을 하는데 정말 많은 허들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R&D를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처음부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슈들을 미리 고민을 하고 이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유연한 과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저희가 맨 처음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현재는 지금 사업화 지원 대상 과제에 대한 CRO 협력을 통한 마일스톤을 자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저희 사업단 입장에서도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 350개가 넘는 그런 과제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그중에서 현재는 지금 사업화 사업들 한 150개를 중점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개별 기업들 현재 지금 현장 방문을 하고 있는데 개별 기업들의 어떤 애로점들도 저희가 하나씩 받아가지고 같이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가지 사업화 지원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혁신의료기기가 현재까지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8개가 지정이 되어 있고 혁신의료기기 기업은 30개가 현재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사실 저희 사업에서 이제 내역 사업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현재 지금 혁신형 의료기기하고 굉장히 많이 부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저희 사업단의 R&D를 통해서 혁신 의료기기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R&D 초반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점검을 하는 선제적인 규제 극복 지원을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허전략 개발원에서 저희 사업단에
그 CPO를 파견을 해주셨기 때문에 상주해 계시고 변리사가 한 분이 계셔서 여러 가지 관련된 이슈들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IP 이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R&D가 진행이 되다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전략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경쟁 우위 확보 방안도 현재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 저희 사업단은 전주기 사업단이기 때문에 R&D의 관리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나중에 이제 사업화하는 데 있을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함께 마련을 하고 있고요. 뭐 시장 진출 전략을 공동으로 수립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국산 의료기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용역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종류의 의료기기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패키지화를 통해서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오픈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산 의료기기 민간 인증제를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이게 정부 부처 이제 빅3 회의에서도 논의가 된 내용입니다만은 이거는 뭐 별도의 이제 기존에 있었던 보건 신기술이나 혁신 의료기기 이런 어떤 인증과는 달리 실제 이제 사용을 해보시는 분들이 신뢰성 측면에서 인증을 해주는 민간에서 인증을 해주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용자이니까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되겠죠. 이분 단체가 민간 인증제를 저희와 함께 이제 고민하고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논의 중입니다. 투자 관련된 VC들이 굉장히 저희 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VC 분들하고 특히나 이제 초기에 이제 그 지분 구조가 이제 솔리드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그쪽이 훨씬 더 포텐셜이 있다라고 보니까는 VC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행사들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의 기본적인 역할은 의료기기가 R&D에서부터 맨 끝까지 도달을 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이제 그 같이 인터랙션을 해야 될 여러 이해관계자들 어떤 허브 역할을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임상 기술 투자 시장 IP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커다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혁신의료 기기인데요. 혁신의료 기기들이 이제 그 성과물이 나오기까지 한 구체적인 지원 책을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기존에 있었던 진단 치료 재활의 어떤 그 헬스케어 밸류 체인이 예측, 사전 진단, 그다음에 예방, 그다음에 그 뒤에 건강 유지까지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플레이어들이 새롭게 저희가 진출을 하고 있고요. 메디슨 쪽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를 의미하냐 하게 되면은 커스터머 자체가 환자가 아니라 이제 전체 국민으로 이제 퍼진다. 그러니까는 그 시장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 트렌드로 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장 때문에 그 이 트렌드는 더욱더 탄력을 받고서 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혁신의료 기술이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그 분석을 한 바로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AI를 접목을 한 의료기기들, 그다음에 IoT, 뭐 이런 어떤 또 포터블, 그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기기들, 그다음에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저희 사업에도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AI 중심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연 한 42%의 어떤 성장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도 되면은 거의 그 1,000억 불 정도의 시장으로 이제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IoT도 못지않게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지금 당뇨 측정하는 어떤 기기가 이제 그 FDA에서 2018년도에 이제 인증을 받은 그런 어떤 예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관련된 어떤 그 기기들이 속속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 말씀을 방금 주셨지만은 그 이상수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MCIT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도 빨리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 우리나라도 빨리 좀 합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좀 가져봅니다. 저희 지금 인공지능 관련 의료기기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 현황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작년 11월 현재 허가 건수가 61건,
그다음에 이제 그 임상 시험 승인도 굉장히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담을 그릇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 안에서 네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IoT 기반은 그 원격 모니터링 그런 장비들도 많이 속속 지금 진출을 하고 있고요. 만들어지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지 특정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목 등급을 만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굉장히 선제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의료기기법, 의료기기 산업법인데요. 혁신의료기기법에 혁신의료기기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새로운 이 기술들이 이제 그 접목이 돼서 첨단 기술이 적용이나 사용법의 개선을 통해서 이제 그 기존의 그 치료법에 비해서 안전성, 유효성을 현저히 개선했거나 개선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기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총 8종의 그 혁신 의료기기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세제상이나 여러 가지 국가 R&D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차원에서 그다음에 인허가나 여러 가지 혜택들을 좀 주도록 좀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지금 대표적인 그 혁신 의료기기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좀 보이는데요. 주로 이제 8개 중에서 6개가 이제 그 의료 영상 진단 보조 소프트웨어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뭐 다워메닥스에서 중성자 조사 장치 치료용 그래서 선별적으로 암 치료를 하는 그런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그 저기 CT 스캔 영상을 3차원 영상으로 환자 위에 투영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기술들이 현재 지금 혁신 의료기기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 혁신 의료기기들의 현황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들이 30개 그 기업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 사업에 17개 기업이 현재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 과제 수도 전체 이건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은 내역 사업 기준인데 현재 309개 중에서 41개 과제를 하고 있고 전체 930억 중에서 굉장히 많은 포션을 이 혁신 의료기기 기업들이 지금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혁신 의료기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현재 의료기기가 이제 사업화 끝까지 가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많이 보신 거기 때문에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 네카가 신의료 기술 그 때문에 사실은 요즘 많은 좀 타겟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규제, 과잉 규제다 어쩌다 이제 이렇게 굉장히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연구자 입장에서 그다음에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네카 단독으로 어떻게 해결할 문제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카와 식약처 그다음에 심평원까지 공동으로 사실은 그 어느 한쪽이 강조되게 되면은 나머지 어떤 좀 문제가 발생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공동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 그 사업단에서 이 그 끝까지 그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한 페이지로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 자문을 현재 지금 대한의학회를 포함한 그 기관들과 현재 지금 그 각 과제에 대해서 임상 자문을 어떻게 시스테매틱하게 할 것인가를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자문도 각 여러 가지 300개가 넘는 이 과제들을 총 18개 부자로 나눠서 저희가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IP 관련해서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문을 주는 시스템을 현재 지금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그 사업화 관련된 그러니까 끝까지 갔을 때 어떻게 진출하느냐에 대한 문제들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R&D를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첨단의료 복합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시험 인증 기관이라든지 시험계라든지 굉장히 많은 기관들과 현재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하고 현재 여러 가지 지원책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현재 지금 규제 기관들과 전담 데스크 저희 사업들만을 위한 전담 데스크를 구축하기로 많은 기관들하고 이미 이제 논의를 마쳤고요. 계속 이 내용들을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은 시장이 우리나라가 되게 작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봐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그 타겟을 했다가는 사실은 서바이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뭐 수십 년간의 경험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밖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하게끔 하기 위한 저희 사업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히나 저희 본부장님 한 분은 이제 디지사병원 수출조합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관련된 프로그램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만들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해외 시장 진출 타겟 정의한다든지, 그다음에 수요 조사를 한다든지, 유관 기관들과 사전 협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정책 여러 가지 이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D 성과가 이제 품목의 편제가 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각 시장에 있어가지고 파일럿 사이트 및 파트너를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도 현재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DCF나 아니면은 ODA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태울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논의를 진행 중이고 있고요. 저희 네카도 이제 식약처 그다음에 신평원과 같이 네카하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기업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한 가지 예인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시장에서는 당연히 시장 선 진입이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안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일정 부분 지금 네카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제한적 의료기술이라든지 신의적 기술평가 유예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지 저희가 소개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기업들의 입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이제 그 네카에 전달을 해주거나 또 네카의 입장도 저희가 연구자분들에게 전달을 해주거나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범민 단장님,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 사업단에서는 R&D를 지원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데는 R&D 지원이 잘 이루어져서 훌륭한 과제가 혁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평가 과정에서도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세션 1의 세 분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세 분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세션에 대한 토론하실 분과 발표자분들 무대로 모셔서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분은 단상에 마련된 좌석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좌장님께서는 토론자와 연자님이 착석이 완료되면 진행을 이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부터 토론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로서는 5분을 모셨고 우리 송영조, 나군호, 김희석, 김병호, 신채민 선생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 토론자는 사실 신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면의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으나 빨리 진입할 수 있는 부분, 또 불필요한 재원의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토론자들이 아마 각각 조금 다른 백그라운드에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토론은 5분 내로 한 번에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논의할 시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먼저 그러면은 토론자를 소개하고 토론 잠깐 듣고 각각 한 명씩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우리 송영조 과장님이십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상당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복지부의 행정관료이십니다. 우리 송영조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송영조입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개원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진짜로 맡게 돼서 약간 좀 긴장이 되는데, 항상 제가 이제 어떤 직책을 가지고 정부 정책 담당자로서 이런 토론 자리에 나오면은 항상 새로운 것도 많이 배워가지만 그만큼 또 이렇게 좀 책임감이 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혁신의료기기 그리고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서 앞에 세 분께서 많은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금 계속 같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또 좀 더 새로운 내용들도 있어서 앞으로 좀 정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앞에 분들이 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 이제 어쨌든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5G 시대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새로운 기술, 뭐 이런 발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뭐 AI라던가 뭐 3D 프린터를 활용한 기술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그 비대면 진료라든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의료 기기들이 이제 많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급속도로 개발이 되고 있고 이 의료 현장에도 많이 그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의료 현장에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을 좀 많이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혁신의료기기라는 것도 이제 새로운 개념으로 지정을 하면서 그 좀 더 새로운 의료 기술이 그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이제 지원해 나가고 그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 저희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정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어떤 새로운 의료 기술이 개발되고 그게 이제 현장에서 쓰이면서 국민에게 제공됨으로써 어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새로운 혁신적인 의료 기술들이 사장되지 않고 현장에 잘 나가서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 지원하고 그런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측면입니다. 근데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당연히 안전성일 텐데요. 이게 아까 그 발표해 주셨다시피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단순히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에 진입이 돼서 이제 실제로 사용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건 뭐 모든 산업 제품들이 마찬가지일 텐데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의료기기 특히 국민에게 직접 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의료 행위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들은 어쨌든 그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다른 공산품과는 달리 조금 제한이 조금 더 클 수밖에 없고 특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단일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시장 진입에 활성화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제한이 좀 더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분들이나 업계분들 많이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힘들게 기술을 개발했는데 뭔가 이렇게 제대로 시장에 나가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뭐 장벽이 높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측면도 저희가 좀 같이 고려를 하고 있고 국민의 안전성과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돼서 진입되는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좀 지원을 하고 저희가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지가 뭐 이전에도 계속되었던 고민이고 최근에도 저희가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최근에 당정이 함께 바이오헬스 본부 활동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어떤 신의료기술 평가제도에 대해서 좀 더 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지금의 어떤 제도를 조금 더 개편해서 안전성이 담보된 어떤 체해진단기기 같은 진단기기라던가 혁신의료기기가 사용된 의료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그 여러 가지 제도를 확대해서 좀 선진입하고 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을 좀 더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어떤 심사 기간도 대폭 줄이는 신속 심사 제도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지원해주는 컨설팅을 좀 더 확대하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 그런 제도 개선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의료 기술들이 그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어떤 국내 안전성 측면에서는 좀 더 철저하게 어떤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거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다만 여러 가지 그 측면에 있어서 보다 혁신적인 기술들이 그 시장에 진입하지 못해서 그 사장되거나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뒤처지지 않도록 저희 뭐 여기 네카를 비롯해서 저희 복지부가 여러 유관 단체들과 협조를 통해서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좀 더욱더 안전하고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운영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분야에서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 과장님. 송 과장님께서 이 정부의 입장에서 어쨌든 이런 혁신 의료 기술을 사장되지 않게끔 환자를 위해서 잘 이용될 수 있게끔 제도적 개선이라든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또 안전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정책을 집행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두 번째 토론자는 나군호 선생님이십니다. 나군호 선생님은 연대의대를 졸업하시고 연세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2021년도에 현재는 네이버 헬스케어 연구소 소장, 그리고 네이버의 사내 병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나곤호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신 한광회 본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참석한 거는 지금 현 소속인 네이버 헬스케어 연구소로 참석된 게 아니고 그 혁신의료 기술의 그 평가위원으로 제가 지난 1년 동안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직접 경험도 해보고 다음 주 목요일 날에도 또 네카에서 퇴계로에서 저희가 3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심사를 직접 해본 그 위원 입장으로는 상당히 시의적절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신의료 기술으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그 수많은 기술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안정성이 담보되고, 그 다음에 특히 저희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거는 2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혁신성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정말 참신한 의료이냐. 그만큼 또 이제 저희 이 평가 기준표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냐. 이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암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국민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면은 상당히 가산이 돼서 평가를 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저희 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저는 이제 이전에 담당했었던 로봇 수술 분야를 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요. 많이 놀랐던 거는 이 기존의 의료기기, 의료 검사 뭐 이런 장비들보다 이 디지털 헬스라고 표현되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심사에 올라옵니다. 예를 들면 뭐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디지털 세라피틱스 관련된 그런 기술들도 많이 심사에 올라오고요. 또 뭐 유방암의 뭐 예측 가능한 무슨 알고리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심사로 많이 올라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혁신의료 이 평가 시스템이 없었다면 정말 FDA에서는 승인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뭐 심사조차도 받아보지 못했던 기술들이 잘 평가가 되었다고 뭐 나름대로 저희 위원들끼리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혁신의료 기술 평가 제도가 일본에는 조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일본 의료에서는 오히려 의료진들의 자율권을 더 많이 부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를 당신의 연구비로 사고 기관의 연구비로 사고 또 환자의 안정성이 예를 들어서 FDA나 다른 나라에서 입증이 되고, 그렇다면 의사의 책임 하에 그냥 그 기술을 뭐 차지하지 않는 선에서 쓸 수 있는 트랙은 열려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자율권을 이제 의료진한테 준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신의료 기술들을 이제 하지만 또 역으로 우리처럼 혁신의료 심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이 급여권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마다 다르고 또 이 심사 주체들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싱글 페이어 시스템에서는 지금 저희가 1년 뭐 반 정도 진행하고 있는 혁신의료 평가 시스템은 상당히 적절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단체랑 또 시민사회에서 저희 의료계 또 저희 심사 주체들에게 요청하시는 거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뭐 좀 더 패스트트랙이 없느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본부처가 다 뭉쳐서 이렇게 도장을 뭐 찍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의들을 많이 있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심사를 해본 위원 입장으로는 이 의료라는 거는 이 제가 속한 지금 그 IT 업계랑은 좀 완전히 달리 이 안정성 부분이 걸려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성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국민 건강을 담보를 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규제 샌드박스에 넣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풀자 이러기에는 이슈가 너무 더 복잡하고 좀 위중도가 높아서 지금 현 체제를 잘 운영하는 걸 조금만 더 지켜보시고 아마 내년 또 이 학술대회에서 아마 그거에 대한 또 평가도 하고 저희 혁신의료 지금 심사위원회에서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했던 것을 한번 자체 평가하고 뭐 어떤 것들이 통과가 되고 어떤 기술들이 통과가 못 되고 또 어필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떨어졌던 기술을 다시 평가하는 그런 제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워크숍 결과를 네카랑 뭐 복지부와 심평원과 공단에 한번 보고 드리면서 저희들도 방향성을 좀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고나 선생님 감사합니다. 실제 혁신의료기술심의위원회에서 참여해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해 주셨고 여기에 아마 온라인으로 질문을 올라와 있던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아마 그 나중에 나고나 선생님한테 질문이 갈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 토론자입니다. 김희석 변호사님이십니다. 김희석 변호사님은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사법시험을 합격을 해서 미국에서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김희석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현장의 김의석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먼저 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그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주제로 들어가서 이제 뭐 빅데이터, 뭐 AI, IoT, 로봇 등과 같은 첨단 기술이 적용된 의료 제품이 요새 급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고 디지털 헬스라고도 부르는 이런 추세는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 있어서 그동안 강자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웠지만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IT 기술과 의료 기술 강점을 가지고 있는 IT 기술과 의료가 접목되는 그러한 새로운 시장에 있어서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역량이 충분히 있고 실제로도 성공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점으로 볼 때 디지털 헬스는 국가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야 될 핵심 분야가 되고 있고 또한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이러한 첨단 혁신 제품들은 기존의 의료기기 또는 의료행위와 대상, 목적, 방법 등의 측면에서 다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제품들은 기존 기술이 아닌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으로 이제 분류되어야 될 텐데 부족한 근거로 인해서 시장 진입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해서 혁신의료기술 도입 등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혁신의료기술은 아시다시피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 규칙 개정 그리고 혁신의료기술 평가 실시 규정 제정으로 2019년 3월에 이제 시행이 되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복지부는 이러한 제도 도입으로 잠재 가치가 높은 의료기술의 조기 시장 진입을 통해서 의료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첨단 기술에 융합된 의료기술 또 사회적 활용 가치가 높은 의료기술은 기존의 신의료기술 기술평가가 아닌 별도 평가 드랙으로 활용한다는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그 위암 예후 예측 그 유전자 진단 검사가 이제 첫 번째 혁신 의료기술로 고시된 이래 혁신 의료기술로 인정받은 사례는
지난 2년 동안 제도가 도입된 후인 지난 2년 동안 총 3건 또는 4건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복지부에 따르면 이제 처음 도입 당시에 복지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은 로봇이나 3D 프린팅 의료 융합 의료 기술의 신의료 기술 평가 탈락률이 약 82%라고 그렇게 좀 소개가 됐는데요. 혁신 의료 기술 도입 이후에도 이 혁신 의료 기술로 인정받기 위해 이제 신청은 했지만 그 인정받기가 사실 쉽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혁신 의료 기술이 되려면 안전성은 확보되었다는 전제하에서 잠재성이 이제 인정이 돼야 되는데 혁신 의료 기술의 평가 실시 규정들에 따르면은 그 가치 평가 기준이 잠재 가치 평가 기준이 질병의 중요성, 희귀성, 환자의 신체적 경제적 부담이라든지 삶의 질, 남용 가능성, 대체 기술 유무 이런 것들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혁신 기술 대상 심의 기준을 보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부담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지, 대체 기술이 없는지 등을 이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혁신 제품에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요구되기 어려운 그 기준이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고 또한 심의 과정에서도 제도적인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가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보험 재정 등 다른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 무시할 수 없지만 이제 디지털 헬스 또는 이제 혁신 기술에 대한 우선순위 재고를 통해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보여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뭐 시간 관계상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우리 의료기기 산업법상 이제 혁신 의료기기라는 개념도 있는데요. 그 혁신 의료기기 요건이 지금 저희가 볼 때 혁신 의료 기술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 제도의 도입 목적도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볼 때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는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 두 제도를 너무 분리하지 않고 함께 운영하는 방안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방안으로는 이제 뭐 첨단 제품들이 혁신 의료 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평가 기준을 뭐 적절히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좀 더 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만드는 방법 등을 통해서 제품들이 쉽게 시장에 진입해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정부도 지금 디지털 뉴질 정책 일환으로 일부 영역에 있어서 이제 선진 후평가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같은 취지에서 혁신 의료 기술 확대를 통해서 산업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좀 졸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석 선생님, 지금 현재 그 이제 뭐 법률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혁신 의료 기술의 잠재성에 평가하는 심의 기준이 이제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이 조금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런 아까 나고노 선생님 이야기했던 혁신 기술 뭐 심의위원회나 이런 워크숍에서 또 잘 만들어서 더 좋은 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번째 토론자입니다. 우리 김병호 차장님이십니다. 김병호 차장님은 서울대 노문학과를 졸업하시고 연합뉴스 모스크바 특파원을 역임하고 현재는 매일경제신문의 벤처과학부 차장으로 계십니다. 김병호 차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매일경제신문의 그 벤처과학부 차장이고 저 제약바이오 팀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예, 김병호라고 합니다. 그 신의료 기술 평가라든지 그 혁신 의료 기술 평가는 그 저희 언론에서 그 K바이오 제약 바이오 산업의 어떤 그 규제 문제를 다룰 때 가장 많이 그 거론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 그 토론회가 상당히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저희 그 언론 매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문제를 거론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어떤 그 진전이
없다기보다도 아무튼 진전이라든지 많은 업체들이 아직도 좀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사를 많이 쓰고는 있지만은 좀 변화가 좀 더딘, 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좀 기사화를 하기에 약간 좀 식상한 분야가 됐을 정도로 좀 많이 좀 알려져 있는 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사실은 그 업계와 업계나 이제 정부 입장을 들어서 기사를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 한광영 원장님도 좀 만나서 인터뷰도 제가 하고도 그랬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어떤 그 기업들은 그 이 문제를 다룰 때 그 장시간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개발한 제품을 갖다가 그 식약처의 그 허가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런 그 신의료 기술 평가, 혁신의료 기술 그 인증을 받아야 건강보험에 등재돼서 판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신속한 어떤 처리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그 좌절과 어떤 그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의료계 입장대로 이것은 어떤 그 국민 건강과 어떤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 단순히 어떤 그 식약처의 어떤 그 기술적인 어떤 그 평가만을 받고서 그 현장에서 의료계에서 현장 수요라든지 어떤 필요성을 갖다가 그 효과를 따져보지 않고 그 제품이 갖다 나와서 사용되는 것은 그 국민 건강상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제도적인 어떤 제한을 가는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그 언론에서도 이런 그 양쪽의 입장이 어느 일방만의 어떤 주장이 다 맞다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저 신문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지기 때문에 그 이것에서 이제 탈락한 업체들, 이것에 어떤 그 하고 신청을 해놓고 대기하고 있는 업체들과 어떤 많은 그 미팅을 통해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자기들의 어떤 기술의 어떤 그 일방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저희가 그런 것 갖다가 취사 선택해서 어떤 기사를 쓰기 때문에 단지 그 사람들의 어떤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지 않는다는 거, 그 점을 좀 언급하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저희 언론에서도 이 신의료 기술 평가, 혁신의료 기술 평가라는 것이 K바이오가 어떤 성장하는 데 있어서 유해한 제도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양측이 어떤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게 시급하다고 어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복지부가 2019년 3월에 그 신의료 기술 평가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그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 트랙을 갖다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그 기존의 어떤 논문 부족 등으로 인해서 신의료기술 판정이 힘든 의료기기에 대해서 시장 진출을 갖다가 좀 더 수월하게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혁신의료기술이 지금 도입된 지 한 2년여가 됐는데 그 네카 홈페이지 같은 데를 보면은 아직 29개 기업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 중 3개만이 그 혁신의료 그 판정을 받은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0% 넘는, 조금 넘는 그 성과인데, 그렇다면은 이것이 신의료 기술 평가 대비해서 판정 기준이 아직 완화되지 않고 여전히 기업들에게는 너무 엄격한 장벽이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업계가 여러 번 지적하는 게 뭐냐면은 평가 기준의 어떤 모호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혁신 기술이라는 것이 안전성이 있지만은 유효성 근거가 당장은 부족하더라도 잠재적 시장 가치가 있는 그런 기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잠재성이라는 것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기업들은 약간 혼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우리 고대 교수님이 잠재성의 어떤 평가 지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줬지만은 심사위원들이 개인적인 어떤 주관이라든지 자신들이 어떤 활동해온 영역에 함몰이 돼가지고 심사의 어떤 객관성을 잃지 않느냐, 그런 어떤 우려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혁신의료 기술이라는 것이 환자의 어떤 삶을 크게 개선하고 비용 절감하고 그다음에 대체 수단이 없는 그런 어떤 의료기기에 대해서 잠재성을 갖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어떤 의사나 여러 단체에 있는 분들이 평가를 할 때 그런 기존의 의료기기적인 어떤 지식에 함몰이 돼 있거나 새로운 혁신성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은 처음부터 이거는 허가받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답답한 얘기를 갖다 토론하기도 합니다. 또 평가위원회 보면은 시민단체들 인사까지도 지금 들어있는
상황에 대해서 또 우려하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혁신 의료 기술의 어떤 그 선정이 되더라도 그 네카가 제시하는 어떤 그 전향적 임상을 또 다시 거쳐야 되고, 그 판매처 역시 연구 중심 병원이라든지 그 IRB가 있는 그 대형 병원 위주로 한정이 돼가지고 그 판로가 좀 쉽지 않다, 이런 호소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업계가 보는 혁신 의료 기술 평가에 대해서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와 별개로 잠깐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의료 기술 평가의 그 또 다른 보완책으로서 선진입 후평가가 그때 그 제도로서 나왔는데, 그게 지금 2019년 4월부터 그 특정 어떤 감염병에 대해서, 감염병 체외 진단에 대해서만 시범 사업으로 어떤 실시가 됐습니다. 당시 어떤 보도 자료나 어떤 기사를 보면은 사실은 2020년 작년부터 그 본격이 확대가 됐어야 되는데 아직 지금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신의료 기술 평가의 어떤 그 확대적인 보완적인 측면에서 빨리 전체적인 어떤 분야의 어떤 확대가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떤 그 충분한 네카에서 논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병호 차장님. 양측을 절충안 뭐 이런 걸 고려를 하시면서 조금 더 현장의 어려운 점을 많이 호소하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신채민 본부장님이십니다. 신채민 본부장님은 연세대학교 분자유전학 그리고 병리학 박사를 취득하셨고, 현재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계십니다. 신채민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채민입니다. 예, 지금 시간이 많이 안 남은 관계로 그 토론자분들 그리고 이제 연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이제 보강하는 방식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김병호 기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2019년에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를 런칭하고 현재까지 22건이 이제 신청이 됐고, 그 중에 6건이 죄송합니다.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고, 거기서 4건이 이제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대상 대비 70%가 혁신의료기술로 인정이 됐고요. 많은 부분 이제 신청권 대비 탈락한 사유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 트랙이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떨어진 그런 의료기술의 재신청 수단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일부는 이제 혁신성과 관련 없는 그런 기술들이 조금 활용한 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대비 선정 건수로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우리 김희석 변호사님도 말씀 주셨는데, 이제 대상 선정 기준과 심의 기준을 다 만족을 하는 게 조금 어렵다 말씀 주셨는데, 사실 다 만족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부만 만족하셔도 그 잠재 가치가 우수할 때에는 저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혁신의료기술로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이 약간 모호하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잠재 가치라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해외 사례도 분석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포괄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작년에 신의료기술 평가 사례집을 개발을 했습니다. 사례집을 해서 어떤 경우에 혁신의료기술로 그리고 신의료기술로 인정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예시를 들어서 표시를 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신의료기술, 혁신의료기술 평가 신청을 오시는 민원인들께는 잠재성 의견서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지 프리컨설팅을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어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향적 연구 그리고 이제 IRB가 있는 기관에서의 연구랑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 혁신 의료 기술을 인정받은 후에 5년 후에는 다시 이제 정식으로 수가를 받기 위해서 다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연구 역량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목적으로 그리고 임상 목적,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그거는 아무래도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금 IRB가 있는 병원으로 조금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만 이제 사전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임상 시험 계획서도 이제 같이 잘 작성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점은 조금 봐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진이 후평가랑 관련해서는 이제 혁신하고는 조금
또 다른 제도긴 한데요. 저희가 감염병 체외 진단 제품을 풀기는 했으나 이 부분이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이제 체외 진단 업체들이 이제 그 코로나 관련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요 트랙을 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이 저조한데 올해 다시 또 이용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고 저희가 열심히 도와서 선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평가 기간 단축이라든지 평가 제외 대상 확대 그리고 이제 컨설팅 확대 등을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운영상에서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간소화해서 지금 현재 통합심사라든지 동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부분 해서 최대한 빨리 평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열심히 이제 지원해 드린다고 하고 다양한 컨설팅 제도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제도를 런칭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많은 부분 규제로 인식을 하시고 계신데요. 저희를 이제 규제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의료기술의 가치를 높여주고 또 우수 의료기술을 통해서 환자에게 치료의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조력자로 넥카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채민 본부장님. 예, 뭐 어떤 실제 실무 또 주무 기관의 입장에서 현황도 설명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라든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피력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은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5분 토론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조금 뭐 질의응답하고 하는 시간을 가능하면 짧게라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온라인으로 질문 온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냥 2가지 질문인데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혁신의료기술평가 대상, 비대상 1차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통과를 위해 가장 핵심적인 심의 항목은 어떤 것이고 통과를 위한 노하우가 있는지, 두 번째는 혁신의료기술 시행 이후 혁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건이 많지 않아 통과율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탈락한 기술들은 어떤 사항들이 부족해서 탈락했다고 판단하시는지요? 뭐 2가지가 이제 같이 연계가 돼 있어서 아마 요거에 대한 답변은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 김병수 발표자 원도 그렇고 또 나군호 선생님 또 신채민 선생님 3분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누가 먼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나군호 선생님 혹시 심의위원회 사실가 먼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신채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예전에 신의료기술에 탈락했다가 이제 재심의권으로 들어온 안건이 되게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22건 중에 많은 부분이 재심의에서도 에비던스가 부족해서 아쉽게도 통과를 못했고요. 또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허락을 받아도 또 한 번 또 이제 본선을 통과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시간을 준수하려고 상당히 타이트하게 움직입니다. 접수되자마자 일정 기간 안에 리스폰스를 드리려고 꼭 하고 있고요. 뭐 조금 아주 정기적으로 회의도 개최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게 딜레이가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 주셨던 게 팁이 뭐냐, 통과하려는 팁은 제가 보기에도 이제 혁신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 예전에 있었던 기술과 유사한 것도 사실 좀 혁신성에서 감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창의적인 기술, 그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국민 건강에 중요한 이슈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암이나 심혈관이나 이렇게 누가 뭐 치매나 아주 중요한 분야는 또 어려울 수가 있으세요. 근데 혁신의료의 또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의료계 전반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또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배점 기준이 조금 떨어지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워크숍 등을 통해서 앞으로도 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계획입니다. 예, 혹시 김병수 교수님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와 계신데 조금 답변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들리십니까?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집안 출장 때문에 온라인으로 들어와 죄송합니다. 글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논리의 메모리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엄청난 노력을 많이 기울여 왔다는 것은 진짜 100%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딴 분들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의 논리가 아니라 좀 타인의 어떤 시장의 논리, 아주 객관적인 논리로서 조금 비판적으로 자기 걸 바라보고 잘 만들어서 제공하면 좋은데요. 상당수의 선생님들이 본인의 노력을 너무나 크게 투입을 하다 보니까 그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네카의 신채민 본부장 컨설팅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팁은 이거를 진입하기 전에 네카와 충분히 상의하셔서 어떤 약점을 미리 보완하고 또한 강점을 부각시키고 그러면서도 어떤 잠재적 가치를 조금 부각시킬 수 있는 사전 노력이 제일 중요한 팁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신채민 본부장님 짧게. 예. 저희 그 많은 부분들이 혁신 첨단 기술 자체를 사용했다고 해서 혁신 의료 기술이라고 신청하시는데요.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의료 행위의 질과 의료 결과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 가치가 있을 때 혁신 의료 기술로 인정을 하니까 그 점 유의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조금 생각을 정리해 보면 사실 2000년도 초반에 그 이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하면서 그때 이제 혁신적 신약이 이제 뭐 하고 그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고 약하고 의료기술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뭐 논란이 아주 많았는데 이 부분도 혁신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향후에 여러 사람의 뭐 많은 컨센서스가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뭐 NEJM의 퍼스펙티브로 이런 이제 미국에서 혁신의료 제도 도입하는 거에서 이제 뭐 간단한 리포트를 보면은 그쪽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이 제도를 빨리 해가지고 시행은 하는 거 있긴 하지만은 이게 의료 자원의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좀 걱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논조로 또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사람의 노력도 많이 뭐 진짜 치하를 하고 해야 되지만은 우리 실제 전체 국민들의 어떤 혜택 그게 효과 부분, 안정성 부분도 있지만은 경제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되고 또 주식에서 저희가 주식의 잠재적 가치를 하듯이 이런 기술의 잠재적 가치를 어떻게 잘 할 것인가를 위원회에서나 이런 데서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아까 이상수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이 지금 의료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 생각에는 큰 오퍼튜니티가 지금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비드 19 사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짧은 소견이지만은 한국인의 급한 성격, 퀵 퍼스널리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진료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이게 검사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빨리빨리 적응을 하고 비교적 상대적으로 한국 국민들이 여러 정부라든지 그런 거에 잘 따라줘서 이런 이제 다른 데에 비해서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아마 혁신 의료기술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한국의 뭐 위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는 예전보다는 좀 더 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잘 돼서 저희가 이런 의료기술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발표해 주신 발표자분 또 토론자분 또 참여해 주신 여러 청중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션 1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자소개와 토론을 진행해 주신 배상철 대한의학회 부회장님과 문창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발제자와 토론에 참석해 주신 5분께 감사드립니다.